시민을 위한 편의 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자, 코로나19 위기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 민생연구소가 이 소외된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TV민생연구소 준비하다 보니까 TV민생연구소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포함하여 무려 10번째 상을 받았다는 어떤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기사 감사드리고 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전에도 저는 내일이 60항쟁 기념일에서 6월 민주상 시상식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 받은 분들이 정치하는 엄마들, 그다음에 비리재단 몰아냈던 상지대학교 구성원들, 그다음에 N번방 문제를 추적했던 N번방 추적단 불꽃, 이 세 분들이 받았더라고요. 다 저희 방송에서 한 번씩 저희 다뤘던 방송에 주제들인데요. 직접 오셨거나 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던 주제들이 상을 받은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저희 시작하는 방송 보셨죠? 60항쟁 때 일궈놨던 정치적 민주화가 지금 33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가야 된다고 다들 입은 모으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 특히 빈민들, 서민들, 철거민들이 여전히 많이 쫓겨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서울 방배 5구역 재건축단에 벌어졌던 강제집행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전히 고통받는 철거민, 도시 빈민 서민들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위해서요, 저희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충현 전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훈 변호사님,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고맙습니다. 아무튼 귀한 일 해주신 고맙습니다. 분들 모셔서 저희들 보람이 느껴지고요. 이 변호사님 먼저 변호사님한테 방금 그 영상 이제 봤잖아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 체제 들어서는 예전 같은 강제 철거나 폭력 집행은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삼터를 지키기 위해서 문제 제기했던 분들 오히려 구속되고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거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정부가 등장하거나 또는 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예. 그 명도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사 집행의 일환으로서 집행안의 지시를 받고 이 용역이 투입된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항하는 점유자 측이 오히려 고무집행을 방해한다 이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용역에 의한 과도한 폭력 행사라든지 이런 게 좀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지점이고요. 이 기본적으로 원인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에서 보상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세입자들이나 그 소유자들이 좀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는 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서 이제 뭐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명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 이제 용역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폭력적인 양상으로 가는 거. 이 상황 자체가 줄어들었다 뿐이지 실제로는 근본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제 집행 현장을 보면요, 항상 이 개발 논리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이 용산 참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활동가님, 이번 방배 5구역 강제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SNS로 지켜봤는데 굉장히 참담했죠. 어떤 철거 현장을 지켜보던 그 참담함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용산 참사가 있고 11년이 더 흘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이런 철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이익이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뭐 2m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라, 그리고 집에 머물러라라는 것을 방역 대책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강제 퇴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철거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반려되고 집행 강제 퇴거를 위한 집행 신청은 받아들여지는 뭐 이런 것이 그런 개발 이익이 뭐 사람의 생명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시니까 더 가슴 아프게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이충현 의원님께서도 너무 마음 무겁게 보셨을 것 같아요. 용산 참사의 대표적인 피해자로서 아버님은 당시 희생당하시고 그걸 같이 정했다고 우리 이충현 의원님 오히려 죄인으로 뭐라고 무려 4년이나 징역을 사셨는데요. 이번 철거를 보실 때도 착잡했을 텐데 일단 용산 참사 진상규명 상당히 좀 진척이 이루어졌나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첫걸음도 못 뗐다가 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경찰청과 법무부 산하에 조사위가 꾸려졌고 또 조사가 이루어져서 위법했던 그 당시 진압 책임자의 그 진압이나 이런 지시나 그 다음에 수사 이 검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편파적 수사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그런 것들이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위의 한계 때문에 진압 책임자도 소환조차도 못했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도 못한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 그때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지 함부로 강제 철거나 폭력이 줄어들 텐데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예.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철거 현장을 보면 되려 과거를 회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방배 5구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현장의 모습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살인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살인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자체입니다. 살인 자체입니다.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실례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용역들이 올라온 거죠. 용역들이 올라와서 뭐 빠루 같은 거 갖고 와서 그냥 막 무자비로 막 이렇게 친 거죠. 집행을 하는데 크레인이 오고 그는 뭐 포크레인이 오고 물대포가 와서 쏜다니까. 어디 불도 안 나는데 물대포를 쏘고 사람들한테 그럽니까? 저거 한번 맞아보실래요?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힘없는 사람들이 맞으니까 절로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슴이 콩땅콩땅 뜁니다. 자다가도 발딱발딱 일어나고. 영업들 들어오면 다칩니다. 멈춰주세요. 영업들 거기서 다친다고. 네 시 반쯤 되었나 그때 좀 보니까 용역들이 새카맣게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새카맣게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막 무섭지 가서 막 뛰고 난리 나는 거지. 더군다나 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니까 포컬에 몇 대가 쫙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더니 그냥 그대로 땡겨 부시고
사람들이 1층, 2층, 3층에 다 있는데 그거를 34명이었는데 이만한 창문을 건물에 확 찌르고 34명이었는데 안에 중간을 이게 때려쳤어. 파이프로 다 이렇게 방어로 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얼마나 찍어내가지고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내가 피한다고 피하는 게 탁 붙여가지고 여기에 지금 상처가 많이 여기 났었어요. 쇄골이 여기가 예, 상처가 많이 났었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막 저항을 하니까 그냥 이제 막 거기 있는 뭐 떨어진 걸로 있는 대로 패고 하고. 빠져나오니까 우리는 경찰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줄 알고 우리 편 하나도 없어. 한 사람에 순경 2명, 3명 붙으라고 그래서 아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보호해 준 게 아니고 우리를 감금을 하려고 한 사람 앞에 경찰 3명씩 붙은 거야. 내 집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한 거지 뭐 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을 가둡니까? 마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어를 한 건데 그렇게 그 때리는 놈들은 합법이고 맞는 놈들은 불법이 돼서 가해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구속이 된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소방관이고 전부 다 앰뷸런스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면서 사람 다쳤다니까는 뭐 몇 명 다쳤냐고 물어보기만 하고 경찰이 수없이 삥 돌려 있으면 뭐합니까? 에? 교통정리 뭐 막아놓고 교통정리하고 있는데 그거 니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정말 그 민중의 지팡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나도 20년 전에 이거 4,500 주고 나도 다 들여서 그렇게 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2천 아니 2천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20년 전에 4,500 들은 놈은 가게를 지금 와서 보상해 준다고 뭐 2,500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그걸 어떻게 수용을 하냐고요. 그 우리도 살 수 있게끔 보상을 해줘야 나가든지 말든지 하지. 끝까지 여기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있을 겁니다. 투자 비용의 절반도 안 주면서 내쫓는다. 저라도 저항할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데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뭐 이렇게 저희 편을 들어주고 판단을 바로 하기 쉽지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한번 전문가들에게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충희 위원장님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이나 우리 국민이 다치는 일은 공권력 하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고 살벌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또 발생했는지 좀 상황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방배 우역 같은 네. 경우는 용역들을 300명 동원을 했고 살수차와 그다음에 그 크레인을 동원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찰들도 주의를 뭐 용역들이 이 침탈하는데 뭐 경비를 써주는 수준의 이 경찰들이 동원이 됐고. 아니 중립이라도 해줘야지. 그걸 경비를 써주면. 지금 보시는 그 네. 화면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죠.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사람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실제로 방배 5개역에서 뭐 머리가 깨지시고 얼굴이 함몰되시고 또 다리가 부러지시고 이렇게 부상자들이 속출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그 용역들이 들어가서 이 강제 철거를 하는데 경찰은 그거를 오히려 용역들이 침탈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걸 막아주고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게 11년 전에 용산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들이 저희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경찰이나 검찰에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철거민들은 또다시 저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상에서 저희가 또 철거민들 목소리 들어보니까 참 이분들 얼마나 또 두려우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동가님,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꼭 철거를 해야 할까요? 네. 근데 그 앞서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개발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발 정책이라는 게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지역 개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저렇게까지 서둘러서 폭력적으로 철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당연히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고, 또 일단은 방배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 환수제 같은 경우도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 입에 잘 안 붙어서 같은 경우도 일단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재건축 지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된 세입자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2년 전에 이제 아현동에서 그 박준경 한 분이 돌아가셨죠. 예, 고통 맞습니다. 끝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망하시고 나서 시차원에서의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게 그 이후에도 재건축 지역에서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VCR에서도 나왔지만 당시에 그 철거가 있고 나서 서대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철거민 한 분이 이렇게 발언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용역들이 욕하고 때리고 한 사람이 쓰러져서 아무 미동도 없길래 자신은 죽은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랬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경찰에게 사람 죽겠다, 살려달라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더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경찰이 올라왔는데, 이제 저 폭행한 용역들을 검거하러 오는구나,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잡아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방배 5구역뿐만이 아니라 철거 지역에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만큼 이제 개발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과 법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공권력의 비호 아래서 이렇게 철거민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은 여전히 제대로 해법이 안 나오고 있고, 과거의 잘못된 정권, 잘못된 개발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한 분노나 우려가 생기는데요.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현실적으로 사실 경찰이 저런 위험한 진압을 하면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립이라도 지켜놓고 충돌이 있으면 양측 당사를 떼놓는다든지. 근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거나 아니면 비하고 있다가 강제 집행이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때린 사람은 싹 돈 벌고 나가고, 용역들은 이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공정한 보상 요구한 사람들은 범법자 되고 구속까지 돼버렸단 말이죠. 요거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장 이것만으로라도요. 예. 지금 강제 집행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폭력적인 그 강제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또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안 개정 작업 관련돼서도 많은 그 제안들을 했는데 번번이 이제 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폭력적인 강제 집행이 일어날 때 항상 그 세입자들만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폭력적인 이제 그 용역들이 대체로 이제 과거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문제만은 아닌데, 대체로 보면 이제 집행 자체가 이제 합법적인 행위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위가 일단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일단 접근하다 보니까 뒷짐지고, 경찰이 일단 폭력이 행사되는데도 뒷짐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그 집행이 왜 불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그래서 이 폭력 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엄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용역이 개입하는 형태의 그 강제 집행,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인적인 접촉 같은 거, 물리력이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 물리력 행사에서는 집행이 안 되는 그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 거기서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집행 자체를 경찰이나 지금 뭐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긴 있는데 군대 동원하는 건 여기서 시대는 안 맞고 경찰이 행정 응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체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고지하고 공무집행을 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폭력 행사가 이게 용역에다 맡기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다치게 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그 경찰이 개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 용역이 그 폭력 행사하는 것 자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라고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 측면에서의 어떤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집행관이 어느 순간에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면 그 집행 중단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럼 계속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폭력 행사가 되고 그 사람이 다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 그 사람 일반 평균적인 감각에서 그렇죠. 인정하기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용역이 집행을 보조하는 걸 넘어서 폭력을 인간에게 바로 행사해버리잖아요. 요것이 지금 계속 고질적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충현 위원장하고 이건변 선생한테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나 또 해주셨거든요. 보상이 아직 협의가 안 끝났는데 합의가 안 됐는데 강제 집행해버리는 거잖아요. 정활동관님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개발이익, 보상금 덜 주고 빨리 하고 그래서 개발이익 더 많이 얻어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재건축 단계에서 세입자들, 상가 세입자, 주세입자 보상을 아예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이 변호사님. 네. 이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제 뭐 관련돼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 보상제도 개선 관련된 연구를 같이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외국 법률들을 이렇게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진국이라고는 이제 뭐 일본의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의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데를 이렇게 법률을 실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재건축 제도를 두는 나라는 없다. 재건축 제도를 일본도 두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보상을 해요, 세입자를.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재건축 제도가 없어요. 예, 다 통합돼 있고 아파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 철거하는 경우에도 잘 철거하지 않지만 아파트를 철거하는 개발도 말하자면 재개발과 동일한 방식의 그런 그 수용 방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주로 그 이제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하는 그 공공개발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는 이제 그냥 좀 소규모 이런 수준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들은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래서 보상 없는 그 세입자 축출이라는 그런 현상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도 예, 빨리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명국가에서 네. 세입자란 유만으로 아무런 보상도 안. 그래서 저는 이충현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도 안 되는 보상 금액에 이제 맞서 싸웠으니까 우리 여기 방배구역 세입자들 심경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꼭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뭐 알박기다, 뭐 돈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막 너무 쉽게 악플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근에 정광훈 목사의 그 교회 때문에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몇 천만 원 들었는데 몇 백만 원 받고 나가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그 이야기 한번 본인이 직접 당하기도 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잠깐 설명, 예. 저희 용산의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들에 대해서 얼마를 보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계획을 세워도 그게 그 의무적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산에서도 세입자 이주 대책에서 400억 정도를 책정을 했지만 실제 집행된 건 3분의 1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용역들을 동원해서 그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폭력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이건 군사 독재를 시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경제 민주화가 됐으면 이건 지금은 자본 독재 시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말 생계의 수단인 가게와 삶의 수단인 집을 강제로 뺏어서 거대 건설사와 그 다음에 지주들의 배만을 불리고 있는 그거를 국가가 용인하고 공권력이 용인하고 있다는 건 이건 매우 비상식적이고 네. 야만적인 행위죠.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뜨거운 개발 이슈,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건 아무래도 그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모든 주택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 그 조합원들의 이익과 사업 시공사의 이익만 대변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데, 개발 지역 내의 모든 계층들, 뭐 비조합원 또는 뭐 장사하시던 분 또는 주거 세입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이지 않게끔 만들어져도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주 비용이랑 이사 비용을 약 2천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근데 인근 지역은 4천에서 5천만 원이 뜁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2천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대책이 아닌데, 재건축 지역에는 아예 그게 없어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철거민들이 이제 항의하면서 주거권 또는 이 땅에 사는 국민이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주 기간이 나왔을 때 3개월을 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거기서 컸고 학교도 거기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많이 알아봤죠. 찾아보고 또 주변도 알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저의 권리, 제가 거기에 세워놓은 가치, 이런 거 전혀 없이, 인권 지킴이 없이 저는 9시 되기 전에 다 강제철거 당했어요. 저 두 팔 두 다리 들려서 떼밀려서 나왔어요. 용역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거기 짐짝처럼 떠밀려온 아줌마 조용히 살아. 이거는 인권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인권?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짐승처럼 떠밀려서 내보내는, 그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잠 안 와요. 어떤 주민은 재개발에 살면 이주 비용을 주고, 어떤 주민은 재건축에 살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균형적인 사회는 아니고 국민 대통합에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지역 개발이 건설회사와 조합의 이익만 대변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치, 또 주거권, 이건 헌법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과 제도로 좀 보완하는 사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문명국가라면 세입자 임차인들을 먼저 보호해 줄 것 같은데요. 건물주라든지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 보호 안 해줘도 어차피 많은 재산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의원님,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예. 게 2009년 저희 그 강제철거 당시에 예. 그 과천 지역 철거민들이 같이 그 강제철거를 당한 지역이 있어요. 그 강제철거를 당하신 게 한 5, 6년 되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그 당시 삼성물산이 저희도 네. 이 주도적으로 그 개발을 했었는데 그 지역도 삼성물산 과천 지역 철거민들인데 그분들 문제도 사실 뭐 오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 예. 그분들이 지금 삼성그룹 앞에서 1인시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아직도 하고 16년째를 계시더라고요. 하고 예. 아이고.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예요. 근본적으로 최소한 그분들이 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말 국가에서라도 지자체에서라도 좀 나서서 이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거기서부터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예. 제가 그분들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참 이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또 불행하게도 저희 코로나19 지금 이 위기 상황이어서 사실 이 방배 5구역 이 사건도 저희가 조금 약간 집중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 위기 상황에 또 이 강제 퇴거가 진행된 곳이 이곳 말고도 여러 곳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활동가님 어디 지역인가요? 네, 코로나 시기에도 뭐 서울 뭐 제가 언급하는 곳 말고도 더 많이 있을 텐데요. 뭐 방배 5구역뿐만이 아니라 뭐 천호동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덕연동에서도 있었고 대구 동인동에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양동이라고 그 남대문 5가 그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촉방 지역 역시 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퇴거 조치가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를 보면 뭐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에서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조치한 게 강제퇴거 금지와 뭐 세입자 관련 대책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유엔에서도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서 집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임차료가 연체되는 것으로 인한 퇴거를 포함한 모든 강제퇴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집에서 쫓겨났을 때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될 상황을 우려해서 이런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 텐데 이런 국제적인 위기를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실현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잘했다고 안팎에 긍정 평가받고 있는데 밀집 조심해라고 하면서 이 강제철거 현장은 지금도 막 살과 피가 튀는 현장 아닙니까? 땀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옮아버릴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상식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 등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과 대책을 촉구해보고요. 이 변호사님 아까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재건축을 해갖고 엄청난 부를 쌓았다 평소보다. 그럼 그중에 일부 한수해가지고 세입자가 같이 살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까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 이용하면 이제 세입자들하고 보상할 때 충분히 보상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까요? 예, 뭐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보상금에 활용한다 이런 그 차원으로 뭐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그 임차인들의 이제 주거 이전과 관련된 그런 그 재원으로 대책의 재원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공공임대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임차인들한테 어떤 그 주거 이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뭐 서울시만 또 이렇게 또 따져보면 강남구 그 개발 격차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강북 지역에서 재개발은 사실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런 것들 좀 덜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 하나의 또 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난 5일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 표준 기준의 마련에 나서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표준을 만든다는 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어서 뭐라고 이렇게 속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들의 이 비용을 책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금 같이럼 뭐 이렇게 그 권고 수준이 아닌 의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화가 있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 세워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승인된 다음에 철거하고 막 이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요. 행정 절차. 그 단계에서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예. 예를 들면 세입자들과의 합의나 보상이 충분히 됐는가 공정하게 이것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 그게 안 되면 철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예, 그러면 뭐 그러니까 분쟁도 그게 저는 제일 엄청 근본적인 줄어들 생각 겁니다. 같은데 그쵸.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조합이나 지주들도 예. 더 이상 공사가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정승철 활동가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계속해서 정말 빠른 개발하고 더 많은 개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는데 우리 빈곤사회연대 차원에서도 어떤 해결책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지요? 예. 네, 뭐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폭력적인 개발을 멈추기 위한 법제도들이 매 국회마다 이제 법안으로 발의되었던 것이잖아요. 뭐 강제퇴거 금지법이라든지 행정대집행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방치해왔던 사회 문제들 이 코로나 시기로부터 더 크게 확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쫓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전 전략 제시하는 건 이미 이전에 했어야 할 네. 일인 것 같고 조속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또 그런 법제도의 변화와 더불어서 집은 인권이다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공동의 가치로 좀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 욕망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용산 참사로부터 11년 그리고 박준경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2년 반복되고 있는 이것이 앞으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을 퇴거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권 대책이 이제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 도시개발 방식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지금 이렇게 보상을 저희 관리 처분 단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제가 보기엔 늦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가지고 건축계획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절차를 좀 분리해 놓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해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절차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만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걸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해야 거기서 보상 재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좀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폭력적인 강제 집행 이 부분 관련된 것들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계속 주거권 보고관이 한국의 강제 집행제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제도 아직 굉장히 그 개선할 지점이 많다라고 여러 차례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 국제적인 우려들을 받을 만큼 현재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21대 국회의원들 놀면 안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도 네. 이강훈 변호사님 그 주택임대차법 개정 촉구 열렬히 그거 하고 오신 거죠.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는 걸 최소 6년 정도나 뭐 더 길게. 최근에 박주민 의원 그 발의한 법안이 뭐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택임대법 개정은 많이 냈던데 네. 강제퇴거 금지법은 아직 법안 제출이 안 돼 있나요? 그것도 이제 이제 아마 박주민 의원이 과거에 발의했었는데 아마 관련된 법안들을 다른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있는 서초동의 꼴도덕이라는 식당인데요. 예. 장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해버립니다. 네.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아 정말 우리나라는 세입자들 주거든 상가든 너무 서럽겠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춘희님 저도 많이 답답하고 막 방송만 할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막 투쟁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싶은데요.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철거 현장 문제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좋습니다. 뭐 보상으로는 좀 시간 걸린다고 칩니다. 그래도 제발 충돌하고 폭력은 없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용역 폭력. 요거 어떻게 근절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제 철거 자체를 금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시민사회단체 용산 참사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강제퇴거 금지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겠는데 뭐 사실 뭐 민법상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뭐 좀 시급하게 좀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당시에 용산 유가족들 손을 안 잡아 주신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찾아오셨었죠. 예, 당 대표셨고, 예, 물론 지금 뭐 대통령이신 분도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의원님. 이거 분명히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뭐 힘이 약해서 못 바꾼다 이런 얘기 못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좀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 일단 재건축이라서 이게 보상을 못 받고 보장이 안 되고 재개발이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보상이나 보장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힘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거의 이제 절절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전활동가님께서도 답답하실 텐데 다시 한번 국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짧게. 네네네. 뭐 다 잘 말씀해 주셔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그쵸 이제 힘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무주택자 비율이 굉장히 적은 국회에서 네.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뭐 인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참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중에 반론 있으신 분은 저희가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고맙습니다.